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영대라고 합니다. 노원 50플러스 센터에서 영상 편집을 공부하였습니다. 노원 50플러스 센터 2층에는 재미있는 책자가 있습니다. 신중년 경력개발이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는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50 플러스 이상 5060 세대가 현직을 떠나서 그 이후에 가질 수 있는 8가지의 어떤 진로 혹은 또 경력 개발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마인드맵이라는 띵크와이즈라는 마인드맵을 통하여 8가지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그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50 플러스 세대 신중년들이 앞으로 80까지 어떤 형태든 일을 해야 되고 경력을 쌓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나온 신중년 경력개발이라는 책자에 신중년이 퇴직 후에 가질 수 있는 8가지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 개 한 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입니다. 취업. 그래도 이 8가지 가운데 창업도 있고 사회봉사도 있고 기농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고 쉬운 것이 재취업입니다. 과거에 100을 가지고 퇴직하였더라도 눈높이를 낮추어서 이렇게 일을 재취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퇴직하고서도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준비하고 면접을 보면서 재취업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크넷이라고 전문적인 그 사이트에서 구직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서 재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재취업의 유형으로서 4가지 유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동종산업의 동일 직무입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인사 업무를 했는데 그 인사 업무를 또 다른 회사에 가서 인사 업무를 하는 경우는 동일 직무가 되겠죠. 또 반면에 자기가 동종산업의 다른 직무를 갖다 자기가 자동차 회사에서 어떤 관리직으로 있었는데 그런 어떤 자동차 회사에서 마케팅이라든지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자동차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이제 자동차 관련 어떤 뭐 자동차 협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동차 관련 하청업체에 가서 어떤 그 컨설팅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하면서 자동차 산업이라는 동종 산업에서 과거에는 이제 자기가 관리라든지 영업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면 다른 직무, 예를 들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다른 직무를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산업 분야에 가서 동일 직무, 예를 들어 어떤 큰 회사에서 인사 업무만 쭉 한 사람이라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다른 중소기업 가가지고 중소기업에 가서 교육 담당을 만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도 있어서 중소기업에 가서 인사 업무를 한다든지 총무 업무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회계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자기가 있던 큰 어떤 그 다른 산업 있는데 다른 산업 분야에 가서 중소기업에 가서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게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다른 산업에 가서 다른 직무를 하는 그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뭐 어떤 영업을 한 사람이 나중에 그 어떤 그 아파트에 경비를 한다든지 혹은 택시를 운전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런 어떤 4가지 유형으로 나눴는데 각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종산업의 동일 직무로 가면 그 회사에 퇴직하더라도 그 업무가 연장되어서 다른 그 산업 분야에서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분야는 워낙 이제 여러분들이 그 분야에서 몇십 년 종사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어떤 그 일할 틈 그런 것 때문에 기존 산업에서 이 경력이 굉장히 높은 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높아서 재취업이 만만치가 않다.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 자기가 그 분야에서 몇십 년 동안 일을 했는데 그 업무를 그대로 다른 데 가서 하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제일 좋은 것은 동종 산업에 동일 직무를 하는 게 제일 좋겠죠.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종 산업 분야의 다른 직무, 예를 들어 감사원에 근무한 사람이 다른 기관에 가서 감사 업무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되겠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이미 경력을 통해서 전문성을 활용해서 큰 물에서 놀던 그것을 조그만 물에 가서 이렇게 한다든지 교육 컨설팅하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 굉장히 그 대기업에서 큰 에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죠. 자, 세 번째 유형은 다른 산업의 동일 직무입니다. 다른 산업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총무, 회계, 교육 이런 쪽에서 자동차 업계에서 몇십 년 동안 활동하더라도 이 업무를 가지고 다른 예를 들어 뭐 어떤 그 학원에 가서 학원이 완전 교육분 산업이잖아요. 그 분야에 가서 또 다른 인사 업무라든지 학원 관리라든지 직원 관리라든지 그런 경우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산업에서 유지되는 공통 직무란 게 있죠. 다른 산업으로 가서도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인사, 총무, 회계, 교육 이런 거거든요. 홍보 업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제 다른 산업, 다른 직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택시를 한다든지 아파트 경비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이제 다른 사업의 다른 직무가 되겠죠.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듯이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 일단 재취업이 제일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창업을 한다 해도 돈이 들고 또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또 큰 돈이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재취업이고 재취업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눈높이를 낮춘다든지 또 새로운 그 직장 풍토에 적응을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유형은 뭔가 하면 전문 계약직입니다. 일종의 뭔가 하면 프리랜서랄까 그런 개념인 프리랜서랄까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긱워크라고 전산직에서 어떤 전문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람을 뽑아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종의 프리랜서 개념이랄까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서 갑자기 새로운 사업 분야로 창출되고 수시에 갑자기 업무가 늘었다. 이럴 때 사람을 새로 경력 있는 아주 경력 있는 사람을 뽑기는 부담되고 또 단기간 같이 일하는 거죠. 그 프로젝트가 있을 때 프로젝트 베이스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죠. 그럴 때 기업에서는 이 사람을 채용하기는 부담되고 또 할 때 뭐랄까 일종의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필요할 때 사람을 뽑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또 사람을 이제 그때그때 일주일에 며칠씩 일하는 형태라든지 요일 근무제라든지 전일 근무제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져가지고 할 수 있는데 일종의 기업 입장에서는 그 채용의 부담을 드는 거죠. 퇴직자를 다시 불러가지고 채용의 부담을 들고 또 예를 들어 5060 세대 입장에서는 자기가 다른 수입을 올리면서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일하는 부담을 덜어준다. 부담 없이 소속되지 않고 프로젝트 베이스로 일 베이스로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가지고 이런 전문 계약직은 나름대로 프로그래머라든지 어떤 프로젝트가 있을 때 그 프로젝트에 같이 모였다 해쳐먹다 이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종의 지금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에 하는 데 있어서도 목수 하루 일당이 몇십만 원씩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어떤 프로젝트 베이스로 목수라든지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다가 그 일이 끝나면 다시 해치고 한다든지 그런 것과
아니면 긱워커, 안 그러면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개념하고도 해서 나름대로 현직에 있을 때 전문적인 나름대로 남들이 안 갖고 있는 나만의 어떤 전문적인 게 있으면 그걸 가지고 퇴직 후에도 이렇게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부담 어디에 소속이고 얽매임 없이 자기가 필요할 때 프로젝트 가서 일을 해주고 또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헤쳐모 있다가 자기 일하다가 일이 있을 때 뭉쳤다가 이런 개념이 어떤 전문 계약직인데 퇴직 후에 이런 전문 계약직으로 이렇게 활동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인원이 굉장히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에 있을 때는 그 회사의 매뉴얼대로 하다고 뭐 시킨 대로 그 컴퓨터 프로그램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런 전문적인 것을 갖기가 힘든 겁니다. 물론 프로그래머라든지 이런 건 자기 전문 영역이 있고 아까 얘기한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능에 따라서 그게 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힘든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편집 전문가다. 예를 들어 출판사에 있다가 편집을 했다면 책 한 권 만들 때 자기가 뭐 위촉직 편집가로서 가서 근무하면서 이렇게 돈도 벌고 또 일도 하고 출판사 입장에서도 좋고 그 사람 입장에서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영상을 편집을 잘한다 하면 자기가 영상 편집만 맡아가지고 이렇게 영상 편집을 깔끔하게 해준다든지 예를 들어 자기가 SBS 방송국에 있었다. 방송국에서 영상 편집만 많이 했다. 그러면 퇴직 후에 뭐 하는가 하면 그 영상 편집엔 일이 있을 때 거기 가가지고 자기가 소속에 얽매이지 않고 영상 편집 일을 해주고 돈을 번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포트폴리오를 짜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데는 요일 근무제, 다른 일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이런 그런 자기 나름대로 여기서 이제 선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러면 결국은 인맥도 있어야 되고 또 이런 전문 계약직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어떤 소속되어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든 거지. 예를 들어 강의도 그렇습니다. 강의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현직에 있다. 보석과 관련한 일을 몇십 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학생들이 보석 디자인이라든지 보석 감별사라든지 이런 직업에 대해서 사람 학교에 가서 보석과 관련된 일에 관해서 그 학생들을 지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전문 계약직인데 그것도 일종의 뭔가 하면 그게 일종의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데 어떤 소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취업이라면 결국은 자기의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라면 이제 창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이 50, 60 되어서 다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재취업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퇴직하면 가장 서러운 게 나이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결국은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면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창업이랄까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창업의 요소를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일단 창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창업의 아이템, 그리고 아이템이 있고 그 다음에 창업 자금, 창업 방법이라든지 상권 이런 것에 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일단 창업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창업을 하면 뭐 몇 년 내에 망한다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가족들도 만류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창업에 적합한 거 아닌가 혹은 또 나는 절대로 창업이 적합하지 않다. 나는 창업이 맞다라도 이런 것을 여러분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워커넷이라는 사이트에 가보면 또 그 창업진흥원에서 하는 사이트에 가면 나는 과연 창업에 적합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적합 검사라든지 워크넷이라든지 아까 얘기한 창업진흥원 같은 데 가면 일단 나는 창업에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창업가 정신입니다. 결국은 뭔가 하면 나는 창업을 통해서 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그런 어떤 마인드가 중요한 거죠. 남의 일이면 시키는 일만 하느냐, 안 그러면 나는 나 나름대로 한번 나의 어떤 한다는 그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가 정신입니다. 창업가 마인드랄까. 미국 사람들의 어떤 창업가 마인드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안정적인 그 직업을 택하면서 창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창업가 마인드랄까 이런 게 좀 약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단 창업자 자신이 과연 나는 창업에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창업가 좀 마인드가 있느냐, 이걸 찾아봅니다. 다음은 중요한 것은 아이템입니다. 정말 할 일은 많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창업 박람회 같은 데 가보면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마치 모든 게 돈을 벌 수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나에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이 어, 뭔가 아침형 인간인데, 아침형 인간이 창업을 해가지고 밤에 저녁에 노래방을 한다든지 혹은 또 호프집을 한다든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침형 인간이 그렇게 저녁에 활동하는 것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 몸에 맞는 아이템을 찾아라. 아이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창업자 자신이 감내도가 많이 해야 되는 집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창업자가 직접 생산하는 업종, 국밥집이라 생산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요리해가지고 서빙한다든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감여도가 중간인 직업은 프랜차이즈 업체에서는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몸만 오라. 그러면 다 해준다. 프랜차이즈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 편의점, 의류 판매점, 프랜차이즈 제과점, 그 다음에 치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랜차이즈 본부에서 전수받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 이런 것은 감여도가 중간인 거죠. 그리고 감여도가 낮은 업종은 한번 세팅해 놓으면 창업주가 안 나가도 되는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요즘은 독서실, 스타디 카페 같은 거는 요즘은 키오스크라고 손님이 와서 이렇게 키오스크로 누르면 자동적으로 알아서 다 이렇게 되는 그런 독서실이라든지 당구장, 노래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창업주가 점포에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의 일단 아이템을 알자.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걸 해야 되겠죠. 남들이 좋다고 해서 다 치킨집 할 수는 없고, 또 자기가 요리에 관해서도 자신이 없는 사람이 식당 요식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아이템이 맞는가, 나에게 맞다고 생각되어도 즉시 자기가 자본 투자해서 하지 말고요. 아르바이트를, 그 업종에 관해서 아르바이트를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해본다는 거죠. 예를 들어 자기가 프랜차이즈 할 때 서빙을 석 달 동안 하고 주방에도 석 달 동안 가 있어 보고 그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업에 관해서 이미 투자하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맞는 아이템인가 아닌가를 확인해보고 실제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그런 걸 하더라도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창업하고 나서 몇 달 내에 망한다. 처음에는 개업할 때 손님이 많이 올 것 같지만 개업발이란 것도 일주일이면 끝나거든요. 요즘 하도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업종을 선택할 때는 일단 시대의 흐름에 맞는 업종이 좋다. 그 다음에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을 동시에 따져야 한다. 자신의 성격에 맞아야 된다. 그 다음에 창업자의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 좋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 범위 안의 업종이 좋다. 자금 조달 범위 안에서 있죠. 예를 들어 인테리어 하는데 1억, 2억, 그 다음에 가게 빌리고 장소 구하는데 하고 몇 억을 투자했는데
그게 남의 돈을 빌려가지고 하면 잘못된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행 아이템보다는 유망 아이템을 택하는. 유행이란 것은 자꾸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행 아이템보다는 유망 아이템을 택하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상권. 최근에는 이 상권에 관해서 분석을 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를 하면 자기가 프랜차이즈 계약서를 맺을 때 이 프랜차이즈로서 자기 인근에 10개의 어떤 그 위치라든지 그 사람 대표 전화번호 뭐 같은 게 다 제공되거든. 법적으로 제공되어야 됩니다. 그걸 제공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걸리거든요.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상권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창업자금, 자기 퇴직금 다 떨어 넣어가지고 창업을 해서 자기 노후도 파산되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창업 방법은 독립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뭐 이런 게 있는데, 독립 창업은 이제 자기 스스로 차리는 건데, 가장 사람들이 그래도 프랜차이즈 창업을 많이 하는데, 프랜차이즈 창업도 이제 예를 들어 가맹점이 500점이 5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또 인테리어 비용이 평당 얼마이고, 또 그 이후에 그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돈을 내야 되고 등등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가맹점에 관해서 이렇게 빠르게 그냥 호기로 계약을 맺는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알아보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소개한 어떤 분 같이 그 다른 가맹점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방에도 실제로 일도 해보고 SNS 그런 것도 해보고 다 이렇게 하는 거죠. 매출 대비 수익성을 분석하고 투자 대비 수익성을 고려해가지고 프랜차이즈라는 것을 이제 창업이라는 것도 있다. 그리고 창업은 또 보면요, 절대로 가족과 함께 와이프가 반대하는 그런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창업이라는 것을 미리미리 준비하라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창업과 관련해서 이것은 일반적인 창업이고요. 예를 들어 뭐 요식업이라든지 치킨집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대로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걸 봤는데, 이제 전문가 창업이란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 다음에 5인 이상 협동조합을 만들면 지금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지금 과거에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때는 일자리가 많이 창업되는데, 일자리가 많이 생겼는데 이제는 일자리 생기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면 창업을 강조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전문가 창업, 지식 창업,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지식 창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 형태로 한 여러 명의 종사자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동 브랜드를 가진 것을 전문가 창업이라고 합니다. 동종 산업에 근무한 사람 혹은 또 이종 산업에 근무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뭉쳐서 사업의 목적에 맞게 공동 브랜드를 만든 거죠. 그래서 구성원들의 전문성을 융합해서 공동 브랜드를 만들고 기업에 판매하고 개인에 판매하고 단체에 판매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 사업이 많거든요. 사회적 경제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지원 사업도 많이 펼치고 공모해가지고 당첨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받으면서 아까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혹은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데, 또 이 정부에서 앞으로 미래 일자리 일거리는 협업에 기초하여서 유연성을 가지는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해서 이 정부에서 전문가 창업을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퇴직자분들은 자기가 가진 노하우와 또 이런 관련된 사람들끼리 협동조합을 만든다든지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큰 이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것도 추구하면서 정부의 어떤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면서 아울러 자기들이 큰 돈은 아니라도 돈을 버는 그런 형태가 앞으로 점차 강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쪽으로 계속 많은 공모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볼 분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웃소싱이라는 외주 창업입니다. 외주 창업. 외주 창업은 기업들은
사람들 인건비가 비싸니까 핵심 업무 외의 사업은 다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퇴직한 5060 세대들이 외주 창업을 이렇게 받으면 좋은 점이 있다. 그것은 뭔가 하면 과거에 자신이 기존에 근무하던 기업으로부터 비핵심 업무를 외주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경험을 가지고 한 개 회사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자기가 회사에서 뭐 자금 관리, 예를 들어 회계 업무를 했다면 회계 업무를 가지고 그 자기가 있던 회사에서 나와서 회계 업무를 한다든지, 그리고 인근 회사, 옆에 회사에도 어떤 재무 관리라든지 그런 걸 해준다든지, 안 그러면 사람 뽑는 업무를 종사했다면 이 회사에서 요즘 정부에서 많이 하는 게 채용도 다 아웃소싱 하거든요. 채용도 예를 들어 공사 같은데, 큰 공사 같은데도 채용 업무를 아웃소싱을 줍니다. 그러면 공모라든지 사람을 뽑는 문제라든지 서류 전형이라든지 안 그러면 면접이라든지 다 이런 것도 이 아웃소싱을 주거든요. 그러면 큰 예를 들어 공사 같은데 1년에 1000명 뽑는데, 그러면 2만 명 서류 전형 가운데 서류 전형으로서 3000명을 뭐 1분기에 400명을 뽑으면 2만 명이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1000명 정도로 서류 전형하고 그 다음에 인적성 검사하고 그 다음 면접을 실제로 하고 한다든지, 이런 창업 뭐랄까 하면 사람 뽑는 업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아까 얘기한 그 자금 관리라든지 재무제표 관리라든지 이런 것도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를 들어 물품 조달이라든지 인사 총무 업무 외에 그 다음에 전산 업무, 청소 용역 같은 거 많이 하죠. 식당 운영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큰 회사의 식당을 뭐 과거에 그 뭐 자재부에 있던 사람한테 맡긴다든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기업, 근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대기업들이 자기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업무를 위탁하면 이제 5060 세대가 만들어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대기업들이 자회사에 주는 일자리가 만만치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직접 그 업무를 몇십 년 했으면 그 업무를 퇴직하더라도 나이가 많더라도 그 업무를 아웃소싱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할 뿐더러 아울러 이 업무를 다른 중소기업, 요즘 중소기업 같은 데서 사람 뽑기 힘드니까 전산 업무, 인사 업무, 총무 업무 이런 업무를 아웃소싱 줄 때 이런 업무를 맡아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은 1인 지식기업입니다. 요즘은 이 1인 지식기업이 대단히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특히 5060 세대들은 1인 기업가, 프리랜서 이런 개념에 아주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형태가 일단 사업자를 내고 1인 기업가 형태거든요. 1인 기업가. 그래서 지금 1인 기업가 형태로서 많은 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전문성, 취미, 관심 주제를 가지고 뭐 강의를 한다든지 컨설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의 책 출판을 도와준다든지, 그래서 요즘은 줌으로 이렇게 1인 기업가들이 강의를 하고 이북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 강의 동영상을 올려서 판매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그런데 이렇게 오픈 채팅을 만들어서 자기 그걸 한다든지 해서 이런 지식 창업, 1인 지식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가진 전문성과 취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상품을 자기 나름대로 마케팅을 해서 상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기업, 개인, 단체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어떤 경우를 보면요, 자기가 뭐 타겟팅 마케팅을 하는데 1인당 만 원씩만 해가지고 줌으로 강의하니까 50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2시간 강의하고 500만 원을 버는 거잖아요. 2시간 강의하고 500만 원을 버는, 1인당 만 원이면 그 500명한테는 큰 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500명이 모이면 그것이 대단한 500만 원이나 큰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인 지식기업,
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5060 세대들이 큰 자기 사무실도 없고 자기 최초 창업 비용도 들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아이템만 좋으면 얼마든지 고수익이 돼가지고 1인 기업가로서 월 3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고 실제로 이북을 만들어서 이북을 이렇게 판매한다든지 이북이 예를 들어 자기가 만든 1인치 노하우를 가지고 이북 형태로 만들었다. 그럼 그걸 판매할 때 한 건당 3,000원씩만 해도 이북이 예를 들어 500건, 1,000건이 팔렸다. 그럼 얼마일까요? 그것도 300만 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큰 돈 안 들이고도 자기 자신의 일거리를 직접 운영하다. 1인 지식경 그런 남의 간섭 없이 할 수 있죠. 또 앞에 나온 전문 계약직이나 전문가 창업, 창직 이런 거하고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점은 이제 혼자 1인 기업가 하다 보니까 소속감이 없고 또 수입이 지금 코로나19에 따라서 1인 강의를 나가고 1인 기업가로 하던 사람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에 따라서 대면 강의가 없고 대면으로 하는 게 없어지니까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새로운 줌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받게 됐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가진 어떤 노하우랄까 전문성이 축적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전문성을 인정받고 사람들이 모이게 하기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어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분들이 도 일종의 1인 기업가라고 볼 수 있죠. 1인 기업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기농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5060 세대가 퇴직하고 나서 농사를 짓거나 농촌으로 가거나 안 그러면 어촌으로 가거나 어업을 하거나 아니면 산촌에 가거나 산촌에 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농촌, 어촌, 산촌으로 가거나 농사를 짓거나 안 그러면 어업을 하거나 안 그러면 이법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일단 기농, 기촌, 기여할 때는 전제 조건이 그 농촌 지역, 그 지역 사회하고 화합하고 협력하는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걸 못해가지고 그만에 뛰쳐나온 사람도 봤고 실제로 가서 자살한 사람도 봤거든요. 그래서 기능 실패 사례가 대부분이 그 현지 그 주민들하고 어울리지 못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나 어업할 때 이런 혼자서는 못하거든요. 주위의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조랄까 그런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농약을 칠 때 주위 사람들의 어떤 그 이해와 협조 없이는 자기 나름대로 농약을 뭐 그런 자기 혼자 농약을 안 친다, 뭐 농약을 친다 그런 것도 주민들과의 갈등이거든요. 그리고 철저한 준비를 하나. 그리고 막연한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 막연하게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즐긴다는 생각으로 가면 안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농업이라는 농촌 생활이라는 게 불편한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교통이라든지 불편한 점도 많고 그 다음에 농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도 있고 또 어업이란 것도 있습니까? 어업이란 것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요구하는 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촌의 산림 사업을 하는 것도 장기적인 그런 투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기농도 막연하게 시골 가서 할 일 없으면 농사를 짓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기농도 창업 마인드를 해야 된다.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아이템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판매 루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종목을 경쟁할 것이냐, 무엇을 나의 상품을 할 것이냐, 뭐 쌀농사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인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치밀하게 그런 걸 해야 되고 또 어떤 식으로 판매할 것이냐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농림축산부에서는 기농기촌센터 그 다음에 각 지자체에서도 기농지원센터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산촌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업 관계도 이렇게 하려는 단체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직은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것에서 벗어나서 남들이 안 하는
나만의 어떤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있죠. 사이버 경찰관, 경찰과 IT, 미술치료사, 물론 지금 많이 있지만 미술치료사, 음악치료사, 화분 임대업, 생각복리 전문가, 맥주 조주사, 비디오 저널리스트, 유품 정리사. 물론 이제 이게 이 노동부에서 나온 책이 이제 한 2, 3년 전 책이라서 이렇게 나왔지만 뭐든지 얼마든지 새로운 창직을 남들이 안 하는 분야를 만들면 됩니다. 우리나라의 직업이 한 15,000개 되고 일본은 25,000개, 미국은 30,000개 됩니다. 35,000개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서 남들이 안 하는 직업에서 새로운 먼저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창직이라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면서 실현 가능성, 전문성을 가지면 창직이 된다. 그래서 이 새로운 분야로 이 창직도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새로운 창직 그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킨집을 한다든지 모든 사람이 뭐 택시 운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남들이 안 하는 나만의 어떤 영역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공헌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후에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대로 연금 생활을 받으면서 자신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사회에 환원하는 것입니다. 비교적 금전적 보상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회 봉사를 함으로써 자기 만족도와 성취감을 하는 봉사적 성격의 활동이고 이걸 함으로써 좋은 점이 신중 5060 세대의 좋은 점은 신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지 않습니까? 노는 것도 하루 이틀, 등산 가는 것도 하루 이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또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전문성이 되는 거죠. 실제로 50플러스 센터에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영상 편집을 하다 보니까 그게 돼서 영상 편집 강사가 된다든지 혹은 또 앞으로 미래 경력 설계 강사가 된다든지 자기가 봉사하다 보니까 거기서 징검다리가 돼가지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강사가 된다든지 동영상 편집 강사가 된다든지 안 그러면 미래 설계 강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를 우리가 50 플러스 센터에서 강사들 중에서 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사회공헌 그 자체로 그치지 않고 전문성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방안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공헌 활동 사업이라든지 신중년 경력 일자리, 보건복지부에서 노인 일자리, 서울시 50 플러스 보람 일자리, 부산시에서 부산형 베이비부모 일자리 사업,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하나생명이라든지 하나생명보험, 사회공헌위원회에서 시니어 사회경제 취업 창업 지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같은 데서 굿잡 5060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사회공헌 할 수 있는 길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각 부처별로 제가 제시는 않았지만 가서 숲해설이라든지 자원봉사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 사회공헌 활동으로서 아이들이 직업이라든지 진로 이런 데에서 궁금한 것을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가지고 3번 하면 한 번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돌리면 뭐 100점이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500원이 생긴다든지 심지어는 5,000원짜리 그 상품 쿠폰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일자리를 찾기 위한 것은 새로운 영역에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라.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서서히 생각하라. 80까지는 일을 해야 된다 생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가 어디에 가든 뭘 하든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나이 많다고 이렇게 알아주는 건 아닙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못지않게 문서 작성 능력이라든지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특히 엑셀 많이 하겠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소통, 대인관계 능력,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사회 환경, 여러분들이 앞으로 80까지 살면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생기겠습니까?
누가 이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이렇게 생기긴 SNS 활동, 유튜브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어떤 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 나름대로 참신한 사업기획과 관리,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이런 각종 혼자서는 못하니까 협업투를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원 50+ 센터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앞으로 50+ 신중년 5060 세대들이 100세 시대에 80까지 뭘 하면 좋을 것인가를 살펴볼 때 노원 50+ 센터 2층에 비치해 있는 한국고용정보에서 나온 신중년 경력개발이라는 책자에서 정리된 8가지 이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구체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8가지 유형에 대해서 나는 어떤 유형인가를 알고 또 그 유형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알아보고 또 자신이 적합하다고 생각됐으면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교육 훈련이라든지 정보를 알아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